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6일 소환 통보에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보복으로,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소 16일 만에 재범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645라는 코미디 영화가 닷새째 박스오피스 1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여름에 개봉했던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후부터 북상을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쯤 부산을 스쳐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요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사임한 서병수 의원 대신 부의장 주재로 상임 전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인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앞선 6차례 핵실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6%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크게 키운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오후부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하고 영향 반경이 넓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서진해 화요일쯤 제주도를 지나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 머물면서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서서히 북상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 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태풍 진로를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쪽의 티베트 고기압에서 남하하는 건조 공기도 태풍의 진로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전망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과거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 사라와 매미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정말 역대급 비바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중심 기압과 중심 풍속으로 강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거 중심 기압으로 봤을 때 가장 강했던 태풍은 1959년 태풍 사라로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2003년의 태풍 매미도 최근 가장 강했던 태풍으로 꼽히는데 중심 기압은 역대 2위로 사라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제주도에서 초속 60m의 돌풍이 관측되면서 역대 1위의 강풍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기압이 사라보다 낮은 데다 강풍 반경이 넓어서 매미보다 더 강한 돌풍이 관측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은 최대 순간 풍속을 초속 70m 이상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진로도 과거 많은 피해를 줬던 사라와 매미 진로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태풍 기록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와 또 지역별 근접 시간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제주도 서귀포를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점은 6일 화요일 새벽 3시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통영 부근 경남 해안에 오전 9시쯤 상륙하겠고요. 경남 해안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경우에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 안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날 전망입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는 폭풍 계일과 침수, 하천 범람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이번 태풍은 역대 1위 강풍 기록인 초속 60m의 태풍 매미 기록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 반경이 400km로 넓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뿐 아니라 전국이 비바람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또 태풍 북상 전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 정도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침수와 해일,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한반도를 향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그제와 어제의 모습입니다. 이쪽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아래쪽에는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흰남노를 따라서 올라왔는데 어제 흰남노가 열대저압부를 빨아들였습니다. 몸집을 더 키우게 된 셈인데요. 흰남노의 강풍 반경이 240km 정도였는데 이제 430km 정도로 커진 걸로 보입니다. 태풍 반경이 넓은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겠죠.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흰남노의 경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비슷합니다. 차바는 제주도 동쪽에 상륙한 뒤에 거제도와 또 부산을 거쳐서 관통을 했는데 10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당시 초속 5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제주에 66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바가 나흘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인명피해는 10명, 그리고 재산피해는 2,15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흰남노 경로와 강도 등을 보면 2003년 태풍 매미와도 비슷합니다. 매미는 타이완 쪽으로 북서진하다가 잠시 정체한 뒤에 우리나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때 중심 기압도 950헥토파스칼로 비슷합니다. 최대 풍속 역시 둘 다 강하지만 흰남노가 매미보다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매미로 인해서 1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재산 피해 규모도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흰남노가 태풍 차바, 매미와 유사하면서도 위력은 더 강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즈음 최대 풍속이 초속 43m 정도로 전망되는데 이 정도면 사람이나 또 커다란 돌이 날아가거나 기차도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기니까요. 태풍 예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이죠. 지난달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가운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고된 태풍 소식에 일상 회복이 더 멀어지는 건 아닐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우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무너진 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토사가 덮치면서 1층에 반 이상이 날아가자 임시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축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포클레인 여러 대가 동원돼 쉼없이 퍼나른 덕에 마을을 덮쳤던 토사는 많이 치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 아래에 있는 배수관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곳곳에 이렇게 물이 아직까지 흥건한 상황입니다. 이곳 건봉리 마을은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뤄진 복구 작업으로 마을을 덮쳤던 흙더미는 가까스로 퍼냈습니다. 그러나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일부 가구는 여전히 마을 회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주에는 매미에 버금간다고 알려진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예고돼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 태풍이 한 달의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까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은 태풍 소식에 영업일을 한 차례 미루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당시 초에는 저희가 이제 9월 중순 아니면 추석 정도까지 준비해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태풍이 크게 올라온다 그래서 또 아직 산에 남아있는 흙량도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기는 하고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특히 위험합니다. 태풍 예보에 따라 미리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오손도손 가족들과 보내는 명절은커녕 또다시 태풍이 닥칠까 전전긍긍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말을 아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엉뚱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 때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진행된 최고위를 마친 뒤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안 되니 엉뚱한 걸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일단 논의 중이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갔던 전두환 씨나 이 대표를 잡아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검찰 출석 조사도 없이 무혐의가 났다며 정권의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공을 퍼부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이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내용 등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 상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최고위원회가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은 당 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위를 열 수 없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오는 14일 이후 나올 법원의 결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죠?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 전입과 연구비 미등록을 비롯해 시중은행 사회이사로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는 송홍열 전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만큼 이번엔 무사히 국회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소환이 통보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역대 최대 적자폭 기록과 관련해선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반응,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은 데 대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른바 윤심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가동돼야 하고 여당 역시 민주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당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두고 검찰 출신은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습니다. 네, 지난달 국내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 모두 발언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역대 최대 무역 수지 적자를 다루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공급망 불안으로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가 상승하면서 상품 교역 무역 수지 적자가 컸지만 상품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경상 수지는 흑자로 전망된다며 대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와 방산, 특히 해외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해 중장기적으로 수출 규모를 더 키우는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앞서 부산항 신항에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부채가 1,000조에 달하고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 긴축 재정을 하진 않을 수가 없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올 들어 쉼없이 오르던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인데요. 국제유가 진정세 덕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재무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오늘 통계청 발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오르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를 기록한 뒤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7월엔 6.3%나 오르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의 둔화는 최근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나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전월인 7월과 비교하면 10% 하락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 오름폭은 여전히 큰 수준으로 경유가 30.4%, 휘발유가 8.5% 올랐고 등유는 73.4%가 뛰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일제히 올랐는데 전기와 가스요금은 다음 달에 또다시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특히 농산물 오름세가 무서운데 배추와 오이, 파와 같은 채소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치킨이나 생선회 등의 가격이 뛰면서 외식 상승률은 지난 199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는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긴 일러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 환율이 치솟으며 수입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겨울철이 다가오며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공공요금 상승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물가 상승세 정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다소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정점을 찍는다고 해도 5에서 6%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는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어서 물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배추와 무, 양파와 감자 등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석 직전까지 4,000톤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8월 말까지 283억 원이 집행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 만에 DNA가 확인되면서 붙잡힌 대전 권총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승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면서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이승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만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 꿈꾸셨던 건가요? 잡힐 거란 생각은 못 하셨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공범 이정학도 같은 시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학은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본인 가족에게도 사죄드립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에서 권총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기술 발달로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에서 지난 2017년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충북 불법게임장 담배꽁초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5년 동안 게임장 관계자 15,000여 명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 처리와 도주 경로 등 두 피의자 간의 진술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요. 다음 달 징역 15년형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역형 만기 출소 이후에 또 11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 이력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벌써부터 긴장입니다. 네, 성폭행 전력과 수법이 어땠기 때문에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으로 불리는 건지 또 김근식의 출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이기도 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근태 일부에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 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사실 또 피해의 그 범죄 수법이 좀 잔인해서 상당히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범죄 피해자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김근식은 더 많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무려 한 11명 정도 아이들을 주로 이제 뭐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던 케이스인데 의외로 또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조두순보다는 덜 알려진 그런 흉악 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근식이 총 12명의 아동을 이제 성폭행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전자발찌 관련된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달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이제 찰 수 있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김근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한 15년 정도 형을 살고 내달 아마 출소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또 이름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불이익이 될 만한 그 처벌은 과거의 행위로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근식의 이 범죄 행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죄 수법을 저희가 알아야지 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주로 뭐 10살, 12살, 13살 정도의 여자 초등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어떤 뭐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린아이들을 그 유괴하거나 어린아이들 얼마나 착하니까 그렇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 이제 범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아이들이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응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범행 수법을 이용해서 거의 뭐 한 11명 정도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살에서 13살 정도. 9살, 10살, 그렇죠. 13살 또 고등학생도 있고요. 예. 17살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2000년에 처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들어갔다가 출소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재범. 그렇죠. 이게 2000년 이제 그 당시에 5년 6개월이니까 한 뭐 살고 나서 다시 출소한 16일 정도니까 사실은 정말 그 앞에 사건에서 그렇게 너무 좀 단기로 어떤 형벌을 선고한 것이 또 후유증이 아닌가.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나라 지금 형벌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11명이면 한 명당 5년씩이면 50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강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건과 상습범이라면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 정도밖에 그 가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강간하거나 5명을 강간한 범죄자라도 형이 더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형벌 제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중주의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병과라고 합니다. 모든 범죄를 합산하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한 20건 한 범죄자가 8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특성은 사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그 재범 가능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13살 전후에 이 청소년 특히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는 뭐 미국에서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정부나 또 교정당국, 경찰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건데 2000년
때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아동 성폭행이었는데 예. 5년 6개월형을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뭐 10하루 만에 또 범행을 지금 11차례 저질렀다는 건데 그렇죠. 5개월 동안 잡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2006년 한 5월부터 9월 사이에 11건의 유사 범죄가 예를 들면 이제 인천 계양 지역에서 뭐 한 8건 정도, 경기 파주나 고양 시흥 쪽에서 한 3건 정도인데 사실은 10살에서 13살 정도 아이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한국적 실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다음날 바로 신고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사실은 상당히 놀라고 부모님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며칠 동안 고민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제2의 또 어떤 그 뭐랄까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아마 그 유사 범죄가 계양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당시 우리가 뭐 경찰 수사력이 또 미흡해서 이런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근식이 지금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왜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로파일링 쪽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이걸 이제 소아기호증이라는 범죄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범죄자가 아니라 보통 14, 15세 전후의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연령의 어떤 그 범죄 피해자를 이제 물색하는 그런 이제 소아기호증적 연쇄 강력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동일한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병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 성도착증까지 또 심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 그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어떤 그 범죄자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치료가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김근식은 그러면 수감 중에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그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화학적인 약물요법이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의 어떤 성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호르몬의 어떤 분비거든요. 그렇다면 이 남성 호르몬을 과도하게 뭐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재소자나 범죄자가 동의를 했을 때 국가가 그걸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소화제나 감기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치료를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군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남성의 경우 특히 성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말해서 화학적.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죠.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이제 범죄자 강제로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가석방 조건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너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받지 않고 많이 나가면 또 재범을 하니까 너는 가석방 시킬 수 없다. 그럼 우리도 이런 화학적 거세까지도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료만 하면 사실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자적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 사실 치료를 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 법 제도, 법 정책상으로는 강제로 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김근식 다음 달에 출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소아기호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재범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출소된 연령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한 55세 전후 정도 되면 여전히 이 남성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소를 하면요 주거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그 주변에 신상 공개가 되니까 거주지가 상당 부분 노출이 될 겁니다. 사는 곳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인근에 지금 청소년,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걱정이 크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근식한테는 전자발찌를 강제로 착용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일반 범죄자가 만기 출소를 해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찰 당국에서 이 범죄자에 대한 또 범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비, 순찰, 그다음에 집 주변에 CCTV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보다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또 순찰이라든지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리고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더 설치하고, 경찰 초소 설치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이 경찰 단계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만기 출소한 재소자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과도한 관찰이나 감시, 감독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하겠을 때는 또 인권 침해의 어떤 소지가 계속 불거집니다. 저는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죄자가 천국이고 피해자가 지옥인 나라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특히 13살, 12살,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아이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고요. 또 그거를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동안 엄청난 어떤 그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범죄자인 처벌은 대단히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 예를 들면 11명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잡으면 1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같으면 한 명당 피해자에 대한 형이 10년이라면 그러니까 100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느냐. 또 그런 과정이 또 재범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 어떤 짐을 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적 관점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범죄자에서는 엄벌을 취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지금 학계에서도 이런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온 사람도 집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발찌처럼 일정한 그 이동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금식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적 상황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김근식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어떤 화학적인 같은 그 치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 또 이것은 국가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제도적인 이, 법률적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세 나라가 강력히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앞선 6차례 핵실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담을 마친 뒤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뭐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거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또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지만 전략상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9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좋은 대화 유인책으로 평가하고 미국, 일본 모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한미일 안보실장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교란이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미국 측이 법안을 함께 숙독하자고 제안했는데 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피해 규모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다뤄진 이슈는 양국 정상 간의 의제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윤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대해 한미일은 한반도와 역대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과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영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645라는 코미디 영화가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앞서 줄지어 개봉했던 여름 극장가 블록버스터들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박스오피스 1위 달리는 645라는 코미디 영화, 어떤 종류의 영화입니까?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설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남한 병사가 우연히 1등 당첨금인 그 로또 종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람에 날려서 북한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북한군 병사와 남한군 병사가 비정상 회의를 하면서 공모해서 이 돈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서로 적대적인 이 인물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자충우돌 코미디입니다. 네. 저렇게 날아가는군요. 예. 645가 처음에 개봉 초기에는 헌터에 밀려서 2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라갔죠. 네, 이 영화는 사실 뭐 작은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50억 정도니까 100억, 보통 이제 200억 정도의 그 제작비를 쓰는데 한국 영화가 근데 굉장히 중 예산의 영화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도 아니죠. 그래서 크게 뭐 마케팅 면에서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개봉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는 말씀들이 많이 퍼지면서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네, 지난 2019년 1,600만 명 이상 관객 모았던 극한 직업과 좀 비슷하게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나 봐요. 네, 그런 어떤 계보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년 이제 천만 영화를 만났는데 그 천만 영화 중에서 정통 코미디라고 하는 영화가 많지는 않거든요. 7번 방의 선물이나 극한 직업,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흥행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국 영화가 이렇게 그 정통 코미디적인 어떤 그 장르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 이제 기대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헌트, 외계인, 비상선언, 한산까지 굉장히 여러 대작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손익분기점 넘긴 게 지금 한산밖에 없죠. 네, 헌트가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 범죄도시 2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극장가가 정상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물가 상승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그 극장으로 많이 관객들이 들어가기는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 거치면서 관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 완벽한 어떤 그 일상으로 회복은 힘들겠죠. 그렇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가 되긴 하지만 다시 이제 가벼움이 그 유행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관객들이 그동안 이제 그 보복 소비라는 측면에서 극장을 가고자 했는데 극장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 편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화 공조 2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개봉을 하는데 지금 추석 신작이 보통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대되는 건 공조 2 이거 하나만 거론되네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여름 시즌의 빅4가 사실 뭐 개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추석이 이른 만큼 추석 시즌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 앞에서 개봉이 준비돼 있다가 또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조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흥행이 좀 예측되는 영화고 스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액션 코미디로서 굉장히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르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그 어떤 과감하게 지금 극장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평론가 분이시니까 645는 성공했는데 나머지 대작들은 실패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네 편이 그 경쟁을 하면서 이 네 편이 굉장히 그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적으로 영화를 소비하던 관객들이 이제는 조금 가볍게 너무 예. 무거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그 살아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극장에 가서는 조금 쉽고 오락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645나 공주2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코미디 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네, 굉장히 뭐 개봉 시기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행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OTT로 영화 보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영화인들도 이 OTT에서 제작비를 대는 그런 영화를 또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뭐 3년을 거치면서 OTT가 극장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플랫폼으로 뭐 강력하게 떠올랐죠. 그래서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 OTT에서 볼 영화 따로, 그다음에 이거는 꼭 극장에서 봐야 돼 하는 영화 아닌 다음에야 편하게 이제 OTT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OTT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K-무비, K-드라마가 그 세계적으로 큰 선풍을 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넷플릭스 등등의 어떤 그 글로벌 OTT에서도 한국 그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이런 OTT 대형 그런 기업들이 되는 그 제작비가 일단 많고 또 플랫폼이 전 세계적이니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한국 영화로서 그 OTT에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되거나 글로벌 감독으로서의 위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OTT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죠. 예, 우리나라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소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라는 것이 제일의 어떤 플랫폼은 극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쭉 OTT용 영화들을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금방 유행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극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계속 어떤 담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극장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번 주말에 좀 보기 좋은 영화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말에 저는 이제 뭐 헌트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주제 의식과 굉장히 뛰어난 데뷔작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 645도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칸느에서 선보였던 많은 그 독립 예술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민아 영화평론가 겸 선결대 교수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때 아닌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강한 비가 확대하겠고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도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남동쪽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방향을 틀어 북서진하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아침 9시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드는 부산과 울산은 폭풍 해일과 함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검찰의 이재명 6일 소환 통보,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왔죠.
야당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